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늘을 올려다 보시나요? 아니 혹시 마지막으로 밤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은 언제일까요? 하늘은 우주는 늘 우리 머리 위에 있지만 하늘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오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한 해 끝자락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들어 밤하늘을 또 별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다라고 말하는 분이십니다. 신간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의 저자이자 과학 크리에이터 또 세종대학교 교수인 지웅배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소개를 하자면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과학 크리에이터 중 한 분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세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구독자 약 26만 명의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를 운영하기도 하시는데 일단 그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혼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 저랑 같이 살고 있던 그 친한 룸메이트 형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다양한 고민을 토로하는 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유튜브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네. 저도 시청자로서 다양한 과학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어제 읽었던 논문을 소개하고 있긴 한데, 내용이 완전 이상한데? 오? 싶은 그런 영상들을 가끔 보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에서까지도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들이 다소 왜곡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벌어지는 폐해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좀 과한 공명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 딴에는 나름 훈련받은 천문학자로서 전공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우주와 천문학의 이야기를 훨씬 왜곡되지 않게 실제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어쨌든 우주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이고 또 이렇게 과학과 대중 간의 소통을 고민하던 중에 한참 조금 좀 뭐랄까 되게 회한 같은 게 느껴지는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룸메이트였던 형이 우주먼지 그리고 이제 그런 회한을 이야기하는 현자타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이제 떠올려서 이렇게 좀 재밌게 제목을 지어 주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천문학 대중서도 많이 출간을 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썸 타는 천문대, 하루 종일 우주 생각, 날마다 우주 한 조각, 우주를 보면 떠오르는 이상한 질문들. 그러니까 정말 이 천문학자로서 우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주가 좋으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주를 좋아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어렸을 때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제가 사실 천문학과 우주를 알게 된 명확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4살쯤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만화에 나오는 차장님 캐릭터에 흠뻑 빠졌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롤모델 이죠. 철이와 메텔도 아니고 차장님 같아요. 네. 제가 그 캐릭터가 제일 끌렸던 이유는 만화 설정상 승객들을 우주 열차에 태우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게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사람들을 우주로 이끌고 우주를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은하철도는 개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 세계에서 차장님과 제일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남들보다 천문학 우주를 조금 더 배워서 내가 알고 사랑하는 우주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천문학자가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름 직업적으로 우주를 공부하고 논문도 쓰는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연구실도 어린 시절 그 차장님이 텔레비전을 건너서 제게 쥐어주었던 그 승차권의 중간 정거장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우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어쨌든 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간 세계로부터 도망가서 잠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좀 차분하게 우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기관사가 아니라 천문학자가 되셨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작가라는 직함, 또 교수님, 또 당연히 또 박사님 여러 가지 직함이 있으신데 그중에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직함은 어떤 거일까요? 사실 저는 천문학자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아까 저희 잠깐 사담 나눌 때 말씀하셨지만 우주라는 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 있는 세계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말하면 천문학의 또 다른 매력은 무해무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에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 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도 않고 정말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상을 벗어난 이야기인 거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천문학자라는 그 직업만큼은 네. 비록 우리 일상과 상관없는 우주를 하고 있지만 그게 직업화된 거의 유일한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라는 그 타이틀을 저는 이제 들을 때마다 비록 나는 세상과 동떨어진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우주를 좋아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거의 유일한 그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단어가 주는 기분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학문과 직업.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고. 네, 맞습니다. 네,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고. 실제로 그러면 하늘을 좀 자주 보시나요? 네, 전 굉장히 자주 봅니다. 이건 그러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 의뢰 인사로 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네. 어제 달 보셨나요? 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달은 못 봤습니다. 어제는 이제 거의 그 달이 초승달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모양이었는데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 달 보셨나요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해요.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게 달의 모양이 보름달이었는지 반달이었는지 정도는 망원경 없어도 보이죠. 그냥 보면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당장 어젯밤의 달 모습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을 거의 안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확실히 하늘을 되게 자주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길을 가다가 혹은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창문 바깥에 뭔가 밝은 점이 몇 개 떠 있으면 그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고개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 아닌가요? 인공위성은 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가만히 멈춰 있는 이제 별을 보면 이제 눈이 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본 달 기억이 얼마 전에 왜 큰 밝은 네네. 달 뜬다고 해가지고 막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니까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한참 됐죠. 네, 그렇죠. 슈퍼문도 전 되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하늘을 거의 보지 않고 살아가던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그날만큼은 보게 하니까. 다들 그렇죠. 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네. 지금 원고 1번 질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네네. 있어서 빨리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입니다. 어떤 네. 의미인가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된 제일 큰 혜택으로 뭐 허리가 세워지고 손이 자유로워지고 맞아요. 그래서 도구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된 덕분에 다른 네발 짐승들과 달리 편안하게 고개를 몇 도만 올리면 곧바로 하늘을 보는 존재가 된 거죠. 만약에 돼지 같은 네 발로 사는 짐승을 한번 생각해보면 네.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고개를 올려도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고개를 한 2, 3도만 올려도 순식간에 지평선 위를 볼 수 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가 내일 과일을 먹으려면 어떤 별을 봐야 할지 내가 내일은 맹수를 피하려면 어떤 별을 따라가야 할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오래 전부터 시작하게 된 학문이 천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개를 조금만 들어 올릴 용기만 있다면 네. 그럴 의지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천문학자로서의 DNA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잊어버린 그 천문학자의 DNA를 다시 발현시킬 수 있는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 천문학적인 DNA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갤럭시 주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또 우주의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결국 천문학은 이미지의 과학이에요. 네. 우리가 사진으로 우주 은하별을 보고 그 사진 속에 별과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를 보고 일단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천문학자들은 별과 은하의 얼굴을 읽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상가들과 좀 비슷한 맥락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로 오면서 관측을 너무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죠. 네. 옛날 같으면 그냥 연구자들 몇 명 밤 새면 데이터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수백만, 수천만 개 은하를 봐야 되니까 이제 천문학자들만으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생각해보니까 은하의 사진만 보고 얘가 동그란 은하인지 소용돌이 치는 은하인지 얼굴을 판단하는 건 엄청 훈련받은 천문학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비교죠. 예. 그래서 이 천문 관측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자. 그리고 우주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일반 시민들이 접속을 해서 마치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네. 우리가 사진을 띄워주면 얘는 동그란 은하다 클릭, 얘는 소용돌이 은하다 클릭 이렇게 그 외모를 평가할 수 있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은하 동물원이라고 해서 갤럭시 듀라고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 예. 누가 천문학자들이 그 필요로 하는 은하 분류에 도움을 줄까 싶었겠지만 무려 100만 명 넘는 글로벌 시민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네. 자신의 잉여 시간을 이제 은하 분류하는 데 기여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측한 은하들이 다 분류가 되었고 실제로 지금도 아주 귀중한 데이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쵸.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그 은하를 누가 제일 정확하게 분류하는지 직업군에 따라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도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하니까 크게 두 가지 직업군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일단 하나가 화가, 예술가들. 역시. 당연히 그림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였어요. 왜냐면 요즘엔 의사들도 영상을 가지고 환자의 어떤 증상을 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이미지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직업군이 크게 의사 그리고 예술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렇군요. 박사님 교수님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도 있으세요? 네. 이 갤럭시 듀가 워낙에 흥행하다 보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천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식물학, 동물학, 뭐 역사학까지 온갖 분야에서 이렇게 비전공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거를 데이터가 일반 시민들의 손으로 분류되고 평가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티즌 사이언스, 시민 과학이라고 부르고요. 예. 실제로 오늘날 과학 대중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갤럭시 듀를 계승해서 주니버스 주 유니버스 이렇게 네.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고 저도 그 주니버스 중에 하나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은하가 혼자 살아가는 경우보다 인접한 다른 이웃 은하랑 부딪히고 모양이 일그러지고 하는 그런 은하 커플들의 상호작용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휘어지고 망가진 은하들 중에 유난히 그 은하가 막 원반이 뒤틀린 은하 워프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은하 사진을 딱 보고 멀쩡한 은하 그리고 휘어진 은하 이거를 이제 분류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휘어진 은하들을 걸러내는 이제 그런 투표 시스템입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휘어진 은하가 마치 각기춤을 추는 은하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팝핀 갤럭시라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도 이걸 할 때 솔직히 또 누가 얼마나 많이 해줄까 싶었는데 벌써 거의 10,000개 가까운 은하 분류가 다 진행이 되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후속 연구들에서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현대 천문학자들은 별을 세지 않는다. 이거는 또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천문학자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던 게 혹시 어린 왕자 보셨나요? 네네네. 이제 그 어린 왕자 보면 주인공이 방문하는 여러 별들이 있죠. 근데 그 별 중에 한 곳에 가면 별을 세는 사업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돈에 눈이 먼 현대인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캐릭터로 나오지만 저는 정확하게 그 별을 세서 숫자를 노트에 빼곡하게 옮겨 적는 그 인물을 보고 이거 21세기 천문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요즘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예쁜 사진 찍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그 별의 은하의 예쁜 사진이 아니라 실제 그 천체가 보내오고 있는 빛, 광자의 정보예요. 그래서 얼마나 빛의 밝기가 센지, 빛의 파장은 어떠한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천문학은 빅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우주의 모습을
그 겉모습이 아니라 숫자로 번역해서 숫자로 옮겨 적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 왕자에 나왔던 저 별을 세는 사업가는 오늘날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우주라는 것 자체가 워낙 방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방대한 영역?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 데이터들의 양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대형 망원경들이 몇 개 있어요. 최근에 칠레에 완공된 지름 8m짜리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 매일매일 남반구 하늘 전체를 빠르게 훑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데이터 총량이 수 테라도 아니고 수 페타바이트에 이르게 돼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00테라바이트가 페타 단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베라 루빈 망원경이 앞으로 쭉 전체 데이터를 다 쌓아 올리게 되면 아마 우리 요즘에 보는 영상 OTT 서비스에 저장된 모든 영화 용량을 초월하게 될 거예요. 네. 심지어 요즘엔 워낙 그 천문 관측 데이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인터넷으로 옮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하드 드라이브 뜯어서 비행기 실어서 가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래서 네. 요즘엔 심지어 그렇게 할 정도로 데이터가 너무나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하이테크 기업들도 오히려 천문학자들의 귀중한 데이터를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데이터로도 쓰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는 덜 발전했을 거고요. 옛날로 가면 사실 이 컴퓨터 데이터라고 하는 그 역사가 천문학의 역사하고 밀접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고작 100년 전으로만 가도 지금 같은 뛰어난 컴퓨터는 없었겠죠. 네. 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별빛의 기록을 옮겨 적고 하는 걸 사람이 한 거예요. 네. 특히 이제 1900년대가 되면서 그때 당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때 하버드 대학교 천문대 대장을 맡고 있던 에드워드 피커링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예. 지금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창고에 보관은 하고 있는데 저 사진 속의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그냥 다 쌓여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잠깐 저 사진에 찍혀있는 점의 얼룩 개수 세고 점 옮겨 적고 데이터 숫자로 노트 정리하는 거 나같이 고상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하찮은 일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고 있던 가정부 윌리엄이나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일을 시켜봅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인건비도 아끼고 훨씬 돈을 절약해서 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 하버드 천문대에서 이제 젊은 여성들을 대거 고용해서 천문 관측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들, 여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겠죠. 이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분들을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할 때의 그 단어도 지금은 전자기기를 의미하지만 사실 100년 전으로 가면 이렇게 한 방에 모여서 천문 관측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기록하던 이 전문 인력을 지칭하던 표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더 과거로 가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뀐 거. 갈릴레오는 어떻게 그 세계관을 깰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또 너무 재미난 이야기인데 참 재밌는 게 갈릴레이는 자기보다 앞서 패러다임을 이끌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고 있던 예를 들면 우주 만물은 불, 물, 흙, 공기 4가지의 기본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 이런 사원소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특히 갈릴레이가 이끌었던 제일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그 160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망원경을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하늘에 떠 있던 달과 목성 같은 걸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2가지 발견을 하는데 첫 번째, 달도 지구 못지않게 울퉁불퉁하고 되게 거친 얼굴을 갖고 있네. 옛날에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은 다 완벽한 한 채 오차 없이 매끈매끈한 얼굴일 거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달도 못생겼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목성도 잘 보니까 감히
이 우주의 중심 지구도 아닌 주제에 목성 옆에 무언가 조그만한 점들이 꼬물꼬물 맴돌고 있는 거죠. 아, 저것은 목성 곁을 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천체는 반드시 지구만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목성이 일종의 하극상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측적 발견을 통해서 그때 당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금을 가게 했고 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에 둔 태양계 우주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옛날 얘기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새로운 흥미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 갈릴레오도 중력과 관련해서는 좀 흑역사가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갈릴레이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역사를 보면 젊었을 때의 개혁가가 또 나이가 들면 또 본인에 비해서 또 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무시하고 약간 소위 꼰대처럼 행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갈릴레이도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어떤 걸 또 고민하냐면 네. 왜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을 겪고 있을까? 왜 자꾸 물이 출렁거릴까를 고민합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갈릴레이가 참 재미난 주장을 하죠. 네. 우리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거에 너무 심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주장하기로 우리 지구는 마치 바닷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양동이와 같다. 한번 생각해 봐라. 양동이에 물을 담고 빠르게 돌고 움직이면 그 안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예. 그러면 양동이 가장자리에서 봤을 때 물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쵸.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네. 아, 갈릴레이는 바로 이게 이 밀물과 썰물이 바닷물을 담고 있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갈릴레이를 존경했던 젊은 천문학자 케플러가 있는데 이 케플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땐 아직 뉴턴이 사과를 얻어맞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중력이 뭔지 잘 몰랐지만 케플러는 재미있게도 달의 움직임과 밀물썰물 패턴에 뭔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근거로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바닷물이 함께 출렁출렁거리는 게 네.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미 꼰대가 되어버린 갈릴레이는 허튼 소리 이러면서 아하. 이제 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출렁출렁거린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래로 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들었으니까. AI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천문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응용하고 계시나요?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사실 AI를 활용한 천문학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현대 천문학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천문학은 이미지 기반의 과학이죠. 따라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 다량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예.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이 별과 은하 사진을 컴퓨터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자동으로 훈련시키고 분석하는 이제 이런 그 인공지능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또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분야가 필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온 지구의 망원경에 힘을 모아서 만들었던 블랙홀 사진도 상당히 재밌는 사례인데요. 이 블랙홀, 그 빨간 도넛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이 블랙홀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이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인공지능으로 먼저 훈련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일종의 템플릿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이제 잘 맞춰본 거예요. 네. 그래 보니 이런 모습이어야 실제 블랙홀의 모습이 이래야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모든 우주는 다 인공지능도 조금 개입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해갈 거 아닙니까? 전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흔히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뭐 우주먼지라고 이미 네. 말씀해 주셨지만 광활한 대자연 뭐 우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주론적 인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현대 천문학자들이 잘 따르고 있고 또 우리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론적 인식이라고 부르고 이게 뭐냐면 우주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주는 그저 밝게 빛나는 별들로만 채워진 세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아직 정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암흑 물질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미지의 무언가가 아마 분명 숨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물론 걔는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것들과 서로 힘도 주고받고 영향도 주고받고 분명 이 우주의 모습에 변화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더 보고 찾게 될 모든 걸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극히 일부에 불과한지 이 사실을 계속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 나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천문학은 언젠가 완성될까?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내게 될까라고 네. 생각하면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결국 비밀을 다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천문학자의 습성상 네. 무언가를 알아내도 이거 너머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를 봐도 아직 보지 못한 또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계속 모르는 무언가를 더 상정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모든 걸 다 알아냈을지라도 여전히 천문학자들은 그게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천문학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네.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요. 문득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바다라는 공간이 네. 있는데 해양도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네. 우주보다 가까운 바다를 먼저 네.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는 천문학자이지만 우주에 비해서 바다를 아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공간적인 규모만 보면 당연히 우주가 더 크죠. 네. 지구는 그 바다는 고작 지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하지만 좀 다른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바다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게 어쨌든 우주 공간은 이 대기권만 잘 벗어나면 계속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뭐 압력도 거의 진공 상태고 뭐 별다른 차이도 없고 그냥 계속 시간만 오래 걸릴 뿐 같은 환경이 이어지는 거죠. 반면에 바다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은 연속해서 더 늘어나고 온도도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환경인 빛은 거예요. 점점 차단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주에 비해서 점차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바다라는 이 꽉 찬 예. 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하나 좀 재미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인류가 본격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탐사한 이후가 되어서야 한참 이후에 본격적인 심해 탐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순서로만 봐도 역사적인 순서로만 봐도 인간이 바다를 더 어려워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천문학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농경 생활을 네. 하면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해 왔던 학문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지용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누리호 4차 발사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성공적으로 우주로 향해 갔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누리호 4차 발사의 큰 의미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먼저 드디어 오로지 과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좀 거칠게 말하면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했던 대부분의 발사는 위성을 위한 위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탐사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날씨를 관측하고 뭐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좀 더 실용적인 목적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올라간 중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라를 주로 관측을 하고 또 우리 지구 주변 자기장을 탐색하고 하는 보다 과학적인 목적에 가까운 위성 발사였기 때문에 예. 드디어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우주망원경도 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더 과학에 치중한 우주 탐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 그 인간이 언젠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천문학자 칼 세건이 아주 시니컬하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Visit, yes. Set, not yet. 그러니까 방문은 가능하다. 아하. 하지만 거기에 눌러 앉아 정착하는 건 글쎄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의 기술로도 뭐 사람을 잘 태워서 물론 7개월 날아가야 하긴 하지만 화성에 사람을 보내고 가서 깃발 꽂고 며칠 놀다가 흙 주워오고 뭐 이런 정도의 미션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화성에 정말 몇 개월, 1년 동안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 게 가능할까라고 보면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성은 지구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독자적인 자개장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구의 자개장도 태양이 뿜어내고 있는 태양풍으로부터 우리 지상 생명체들을 보호하는 예. 일종의 선크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화성엔 이런 보호막이 아예 없다 보니까 여기에 살려면 굳이 살고 싶다라고 하면 땅 밑에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화성의 지각이 일종의 방공호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니 굳이 그 고생해서 화성까지 갔는데 뭐 영화처럼 삐까번쩍한 지상 기지는커녕 예. 땅 밑에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게 그 정도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금 화성 진출은 먼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도 오염되지 않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 싶다는 언급을 하셨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우주, 천문학이라고는 그 초등학교 때 배운 뉴턴의 만유 인력 뿐인데, 네. 왠지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다라는 이제 반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주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우주를 우리가 즐겨야만 더 아름답고 행복한 지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천문학자 칼 세건이 이제 참여했던 보이저 탐사선 프로젝트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거의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해왕성보다 더 먼 지점을 지나고 있던 탐사선의 눈으로 바라본 정말 하찮은 지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리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딱 그걸 보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저 지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우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예. 그 보이저가 찍었던 사진을 기준으로 천문학자들이 인류를 둘로 나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촬영했던 날짜가 1990년 2월 14일이거든요. 네. 아마 아나운서님도 그때 당시 지구에 계셨겠죠. 있었죠. 그러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35년 전 어렸을 때 모습이 그 지구와 함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함께 지구에 찍혀 있던 인류 그리고 찍히지 못한 인류로 이제 구분하는데 그 이후에 뒤늦게 태어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어린 세대를 우리가 포스트 보이저 제너레이션, 보이저 이후 세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이저 이후 세대인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찮지만 소중한 곳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0년 2월 14일 이후가 미래 세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좀 저는 서글퍼진다 네. 느낌이 있네요. 네. 네, 뭐 기성세대로서 네. 또 책임을 다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수이자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의 저자인 과학 크리에이터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님을 모시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